네, 약물학 4차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코올의 대사 과정은요, 우리가 예방 교육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알코올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술입니다. 예, 술은 C2H5OH라고 하는 탄소, 수소, 수산기로 이루어진 이게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공식이잖아요. 화학 물질이면 더 이상 기호 식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코올 도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알코올 도수가 있는데 이 알코올 도수는 뭐냐면 에틸 알코올과 메틸이 있잖아요. 에틸은 주정용 음료수로 주정용이고 메틸은 화학용입니다. 공업용이죠. 이 알코올은 이렇게 에틸과 메틸로 나누는데 우리가 술을 만들 때는 이 에틸 알코올의 몇 퍼센트? 16%, 20%, 그죠? 24%의 몰 알코올을 저 깊은 안반수, 그죠? 물, 깨끗한 물이요. 심해 안반수 깨끗한 물, 그걸 퍼다가 25%, 16%, 20%의 알코올 주정 원료를 섞어서 휘휘 저어서 이쁜 병에 담아 포장해 가지고 마트에다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사서 마시는 겁니다. 이 술은 사실은 우리가 마시면 위와 장을 통해서, 그죠? 우리 온 몸을 타고, 온 몸으로 다 혈류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온 이 술은요, 우리 몸에는 기가 막히게 해독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 간입니다. 간에서 이게 왜기 때문에 이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든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독극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독극 물질을 간이라고 하는 해독 공장에서 해독을 하는데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장을 통해서 혈류를 타고 다 퍼지기 전에 이 간에서 이 해독 공장에서 해독을 하는데 해독을 할 때에 해독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ADH,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고 합니다. 간에서 ADH라고 하는 물질을 방출을 해서 해독을 했더니 아세트, 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라고 하는 이거는 맹독 물질입니다. 맹독 물질. 독극 물질보다 더 독하다는 얘기예요. 이 맹독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숙취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미식미식하고 막 세상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고 온 몸이 그냥 어디에 맞은 것처럼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세트 알데히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 맹독 물질이다 보니까 간에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분해 효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ALDH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초산으로. 그래서 땀, 소변, 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초산으로 다 분해가 되니까 이제 뭐예요? 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해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분해가 다 되었네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몸에서는 이 해독 공장 간에서 우리 알코올이 이 해독 물질 ADH와 ALDH가 무한정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건강한 사람, 남자 기준으로 하루 소주 2분의 1이나 3분의 1병, 3분의 1병만 해독할 수 있는 해독 물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술 드시는 분들이 소주 반병이나 3분의 1병 먹고 그치나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1병, 2병, 5병
말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해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 아세트알데히드 또 알코올, 이 알코올이 혈류를 타고 어디까지 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밤새도록 자는 것 같아요. 술이 취해서 그냥 중추신경 억제제니까 자는데 자는 사이에도 뭐 한다고요? 분해되지 못한 이 알코올 성분이 뇌로 올라가면 뇌는요 유기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성분은 유기 화합물이에요. 뇌는 유기 지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기 화합물은 유기 지질을 녹여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는요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살 때 알코올로 닦지 마십시오 표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알코올은 유기 화합물인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는 뭐냐면 유기 지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코올인 유기 화합물이 유기 지질인 이거 플라스틱을 녹이는 거야. 때는 잘 져요. 얼룩진 게 잘 진단 말이에요. 그게 녹여서 잘 지는 거예요. 녹아내려서. 처럼 이 알코올은 유기 화합물이고 이 뇌는 유기 지질이다 보니까 혈류를 타고 뇌까지 올라간 이 알코올 성분, 분해되지 않은 ADH로 분해되지 못한 하루에 2병, 3병, 4병 먹어서 분해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서 다 돌아가는 뇌로 올라가서 뇌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각사각 녹이는 거예요. 뇌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뇌 단층 촬영을 해보면요. 뇌가 이 연두부처럼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알코올로 분해되지 못한 이 알코올이 뇌를 녹여가지고요. 뇌가 이렇게 성글게 뇌가 양이 줄어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유기화합물인 이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유기화합물 알코올이 뇌로 올라가서 유기지질인 뇌를 사각사각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아세트알데히드도 이 ALDH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몸에서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양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양만 나오다 보니까 다 분해되지 못한 이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뭐라 그랬죠? 숙취의 주범인데 이 숙취의 주범도 다시 뇌로 올라갑니다. 이 뇌에는 우리 뇌신경이 120억 개에서 170억 개가 17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핵이 있고요. 이런 요 핵이 있고 이런 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다고요? 120개에서 170억 개로 있는데 이것이 다 뭉쳐진 연두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170억 개, 120억 개들이 여기과 여기를 연결해 줄 때에 다 붙어 있느냐? 한 개부터 시작해서 120억 개가 170개가 다 붙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이 시냅스는 10,000분의 1mm.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이는 아주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만 관찰하는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거를 저희한테 증명해 주니까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10,000,000분의 1mm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포에서 이 세포까지 이게 전달이 될까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요 시냅스에 뭐가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무엇이 있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다 분해되지 못한 숙취의 주범인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뇌로 올라가면
뇌로 올라가서 이 도파민과 만납니다. 그러면 마치 자물통과 열쇠처럼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세트알데히드와 도파민은 이 세포가 하나는 수용체고 하나는 둘 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찰떡궁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물질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딱 합쳐지면 여기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모르핀이 제2의 물질인 모르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술은 마약이다라고 표현한 학자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 모르핀이 생성된 거예요. 처음에는 술을 마셨는데 대사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이 다 분해되지 아니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뇌로 올라가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만나니 모르핀이 되는 거예요. 모르핀. 이 모르핀 마약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뇌가 망가져 있으니까. 뇌가 망가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알코올 성분이 뇌를 어떻게 했다고요? 뇌를 사각사각 녹여서 분해되지 못한 이 알코올 성분이 뇌로 올라가서 뇌를 사각사각 녹이니까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약 성분이니 술을 마셨지만 몰핀, 마약 성분이 우리 몸에 생성이 제2의 물질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신과적인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교육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시는 술은 첫째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은요, 여러분 그 화학물질 운반하는 차에 보시면 그 뭐죠? 해골바가지 해놓고 여기는 독극물질입니다 표시해놨잖아요. 우리 몸에다 그 독극물질을 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맹독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독극물질뿐만 아니라 이 술을 먹으면 엄청난 고통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숙취의 주범인 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뇌를 사각사각 녹이는 이 알코올 성분이 뇌를 사각사각 녹여서 뭐예요?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정신병, 알코올성 정신병을 만드는 물질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이런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알코올성 정신병을 만드는 거다. 네 번째, 이건 중독 물질이다. 즉 마약이다.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들들 교육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 마시는 게 남자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남자들은 술을 마셔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사업을 할래도 술을 마셔야 되고 직장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술을 잘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답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남자들 예방교육할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남성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뀔 때에 무슨 물질이 필요하냐? ADH입니다. 이 ADH가 어디에 쓰였던 거죠?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 해독 공장인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인 ADHD를 방출을 해서 그죠?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ADHD가 필요한데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이
테스토스테론으로 될 때도 이 ADH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자가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만들다가 잠깐 더 급한 일이 있어. 삐요삐요 뭐죠?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 간에서. 그러니까 해독을 해야 되니까 술을 먼저 해독을 하러 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지 않고 술을 해독하러 가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성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뭐 여성화가 됩니다. 마음도 소심해지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신체적으로는요 가슴도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남성 구실을 못하는 거죠. 남성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의처증. 왜? 자신이 남성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 ADH가 뭘 하러 간다고요? 술을 자꾸 알코올을 분해하러 가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 그래서 남자아들 같은 경우는 너희가 정말 남성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딸들 있죠, 딸? 여성은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죠? 여성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이 아이를 만드는 일이에요. 태아를 성장시키는 호르몬 중에 뭐가 있냐면 레티오닉 엑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아 성장 호르몬이에요. 이게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레티오닉 엑시드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레티놀이 레티날로 변하고 이 레티날이 레티오닉 엑시드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몸속에 있는. 그런데 이 레티놀이 레티날로 변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ADH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고 레티날이 레티오닉 엑시드라고 하는 태아성 발달 호르몬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ALDH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만약에 임신한 임신부가 술을 먹었다 손 칩시다.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이미 술을 습관적으로 먹었던 사람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미 중독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술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임신을 했는지도 모르고 마실 수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 느낌이 계속 있으니까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셨을 경우에 레티오닉 엑시드를 만들질 못하고 간에서 방출하는 이 ADHD가 어디로 가요? 레티놀이 레티날로 만들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술을 해독하러 가는 거예요. 레티오닉 엑시드로 만들어지려고 ALDH가 필요한데 임산부가 술을 먹으니까 삐옥삐옥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안 되겠다. 가서 해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해독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티오닉 엑시드를 못 만듭니다. 이게 단순한 표 같지만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는 보세요. 3개월, 4개월만 되고 5개월만 되면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냥 점 같은 게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분해하고 레티오닉 엑시드가 계속 방출이 돼서 그냥 잘해서 온 오장육부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뇌가 만들어질 때에 엄마가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뇌를 만들다가 갑자기 알코올을 분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ADH 성분이. 레티오닉 엑시드를 만드는데 술을 먹으니까 ALDH가 안 나오고 알코올 분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뇌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되겠죠.
또 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 가지고 실험하기는 힘들잖아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 실험을 할 때 쥐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신한 쥐에게 알코올을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요, 나중에 새끼를 낳았는데요. 그 새끼 그 척추가요, 척추뼈가 붙어 있지 않은 척추뼈가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뼈를 한참 척추뼈를 만들 때에 이 쥐에게 알코올 성분을 주입했더니 뭐예요? 레티놀 엑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술을 분해하러 ADH, ALDH가 가다 보니까 척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 보면, 여러분 전에 그 무쇠솥을 만들 때 지금은 기계로 그냥 기계화가 다 돼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만들어지지만,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센 물을 녹여가지고 거푸집이라고 하는 그곳에다 갖다 붓잖아요. 부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거푸집을 깨버리면 그거 무쇠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이면 되겠다 하고 저 센 물을 부어가지고 거푸집에 놓는데 보니까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다시 그 샘물을 받아다가 넣는 사이에 이미 먼저 들어간 샘물이 어떻게 해요? 식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물이 보충이 되지만 거기에 뭐가 되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뭐가 돼요? 흉터가 남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아이들 레티오닉 엑시드가 만들어져서 아이가 성장을 하고 점점 만들어져야 될 때에 술을 분해하러 레티놀이나 레티날이 만들어지지 않고 ALDH가 술을 분해하러 간 사이에 불량품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또 여학생들에게는 이런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킬 때 그 며느리감을 받을 때 걔가 술을 먹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위를 얻을 때에 내 딸이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술 안 먹는 사위를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그런 청소년들을 예방할 때 아주 중요한 예방교육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90페이지에 보면 이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시될 때에 90페이지에 보면 알코올이 사람의 신체에 가져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뇌기능 장애, 뇌손상 나오겠죠. 그 다음에 뇌손상이 오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니케 증후군이 나옵니다. 이것도 뇌에 관련한 질환인데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위장 장애가 있고요.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또 간장장애, 당연하겠죠. 간에서 다 해독을 하다 보니까 지방간, 간염, 간암, 간경화, 간경변증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또 정맥류가 있습니다. 간성 혼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간과 췌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췌장 질환도 반드시 있다는 거. 이거 책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심장 질환 마찬가지고요. 이거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약물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복지 서론처럼 모든 것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나가지만, 다음에 제가 알코올 중독이 병인가 죄인가 아니면 알코올 술이 기호식품인가 아니면 중추신경 억제제인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 있고요. 말초신경까지, 또 성기능 장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못 만들더라.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장애에 보면 남성의 수태 능력 저하, 여성의 유방암을 또한 이 알코올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유방암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술이다. 또 기형아 출산이 있습니다. 기형아 출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티노닉 엑시드로 만들 때에 이것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잘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이
그렇다. 근데 기형아, 겉으로 드러나는 기형아뿐만 아니라 98페이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98페이지 보면 기형아 출산에 혹시 신체적인 기형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부모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행동 발달, 정서 발달, 학습 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들에게서. 술을 마신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아가 정신장애아로 발전할 수도 있더라. 보세요. 정말 엄마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 건강한 아기를 낳아도 우리가 이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경쟁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부모가 마신 술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자녀로 만약에 출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코올의 대사과정은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제가 또 다시 일목요연하게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98페이지에 보시면 알코올이 사람의 의식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들을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분들이 전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이런 정신적인 면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방어적이고 민감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배려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시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씨가 안 먹힌다 그러죠. 씨알이 안 먹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민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이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유 없이 멸시나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주 가엾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우울증 환자로 진단이 되겠죠. 또한 이분들은 또 거만한 행동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 이상하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증오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만심을 보이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예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거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만한 행동들이 이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좌절과 비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급하게 조르고 칭얼대듯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중독자분들의 그 공통적인 면이 뭐냐면 정말 아이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뭐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좌절과 비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장 무엇이든지 만족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이러한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하게 자기 비애를 가지며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원한과 분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닥쳐온 일이 모두 타인에게 그 원인을 뭐해요? 돌려 생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전가가 나타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금방 웃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는 저급한 감정의 변화가 아주 심한 사람들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상적인 불편함이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극복하는데 엄청 약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항상 바라고 어려운 현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뭐예요? 현실 도피. 그리고 괴롭고 불편한 일들은 계속 뭐예요?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병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차차병이에요. 차차병. 다음에 하지. 차차병. 예, 이게 현실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요, 이게 중증에 갈수록 자신들이 뭔가를 감추고 살아. 침대 밑에, 이불 밑에, 주머니에 뭘 감춰요? 흉기들을 감추고 살아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 배우기 전에, 알기 전에는. 예. 이 중독자인 사람들이 흉기를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러잖아요. 말로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두렵고 공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방어형인데 우린 그거를 공격용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뭐 하고 있다고요?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이 있습니다. 알코올 환자들은 자신의 음주 사실에 대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왜? 술을 먹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술을 먹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실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든 일에 다 거짓말을 해버리는 그런 제2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분이 정말 상실해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이 정말 이 중독자들 대표적인 그런 어떤 정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99페이지 보면 알코올 환자들 또 중독 환자들 또 특히 알코올 환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요. 마른 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른 주정? 이게 드라이 드링킹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술에 취한 것처럼 주정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단주하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얼마나 이런 이 마른 주정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문가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지도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주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른 주정을 제대로 모르면 가족들에게 당신 남편이 술을 끊어도 이 마른 주정 때문에 아주 힘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또 잘 견디셔야 됩니다 하고 가족 교육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른 주정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술을 끊었는데 이 마른 주정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른 주정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말과 행위의 불일치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는 이 마른 주정은요, 술을 끊고 나면 이게 삶의 목표도 생기고 또 약간의 외모적인 그런 변화도 있고 행동의 변화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관한 자신이 뭐라 그러냐, 난 박사야, 나만큼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잘 살펴보시면 말하는 것에만 능숙하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중도에 가족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 가족들도 견디기 쉽고 당사자도 야,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하고 고민할 때에 우리가 요게 좀 지나면 과정입니다 라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민 반응입니다. 이 과민 반응은요, 사실은 그래요. 술을 끊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늘 했던 것을 못하니까 또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차를 놓친 일이라든지
길을 잘못 들어선 일, 전화 거는 것을 잊어버린 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누가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는데 그냥 그 사람만 아무 감정 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죠?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사에 아주 과민 반응을 보낼 때에 가족들은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하게 아주 그냥 좀 실수를 좀 줄여가면서 좀 지혜롭게 잘 견뎌 나가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와 투사 행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마른 주정 때에 술을 끊는 대부분의 알코올 회복 환자는 술을 마시던 수년 동안 자신이 행했던 행했던 합리화를 회복 단계에서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평가하고 쉽지 않고 가족들이 자신의 음주 행위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이 심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어느 정도 우월해질 수 있다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 뭐라 하면 누구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가족들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고 항상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가족들에게 잘해 주지도 또 돈을 잘 벌지도 못하며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돼. 그리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야. 그리고 사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그래서 이제 사실 가족들은 그렇잖아요. 술만 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술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술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의 자기 죄책감이 그래도 조금씩은 남아 있어서 가족들에게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뭐 화낼 일이 있어도 좀 참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술을 끊고 나면 자기 의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목소리도 커지고 막 예민해지니까 지적질도 많이 해요. 사실 술, 담배 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대치기를 많이 하는데 가족들은 요때를 잘 넘기면서 일관적으로 그래 당신 좀 힘든 기간이지만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일관되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숙한 행동이 있어요. 마른 주정에서 이 미숙한 행동이 뭐냐면 쉽게 실증을 내고 마음이 산란하여 집중이 어렵고 기분 변화가 아주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미숙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요동치고 막 쉽게 변하진 않는데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좋으면 금방 좋다고 하고 자기한테 좀 불편하면 금방 그냥 짜증내고 이러는데 이 미숙한 행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아기적 중독자들은 이 유아기적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술을 끊어도요 이분들이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냥 술만 끊고 그저 그렇게 사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을 평생 못 끊고 그냥 계속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술을 끊고 인격적으로 잘 변해서 특수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리더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 세 부류종에 남편이 어떤 부류가 될지라도 정말 든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 교육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도 남편이 정말 술을 끊고 인격적으로 잘 변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데 목표를 두고 가족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를 계속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 가족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른 주정이 뭐냐면 참을성 없는 태도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숙한 행동하고 조금 연계가 되지만 어쨌든 이 참을성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많이 부닥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술을 끊었다는 그런 의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막 이 과거의 이 남편의 그 모습들을
웬만하면 잊어버려야 되지만 그 과거를 확실히 그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과거가 고쳐지고 자신의 모든 입지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들이 참을성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뭐가 돼 있죠?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지만 술을 먹으면서 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쉽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직장을 잡을 때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 기술이나 능력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보다 좀 페이를 적게 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다 보면 일을 자꾸 사람이 하다 보면 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내 일이 좀 잘 되고 그러면 그때는 더 페이를 더 주셔도 됩니다 하고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이만큼 세우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서 인정하면서 직장을 얻으라고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으로 인해서 참을성 없는 그런 것들이 뭐죠? 그 계속 생활에 배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참을성 없는 태도가 있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꾸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조급하고 참을성 없는 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술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몸이 좋아지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 판단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마른 주정을은 마른 주정을 하는 사람에게 인간관계에 대해 중도 또는 조화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음으로 해서 그동안에 자기 성품들이 그렇게 제2의 인격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있다는 거를 알고 이분들이 어떻게 좋거나 나쁘거나 완전히 흑백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라든지 중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하죠? 극단적 판단을 내리니까 관계성이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심리를 잘 파악하고 끈질기게 이해하면서 진심으로 대해주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시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교육을 통해서 얘기할 때 당신 남편이 혹시 술을 끊어도 한 3년 동안은 아주 크게 이렇게 많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기대를 이만큼 했다가 남편이 요만큼밖에 안 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이런 마른 주정을 다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대를 많이 잡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주사를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마른 주장은 7번째, 극단적 이기심입니다. 아까 뭐 미숙한 행동이라든지 참을성 없는 태도라든지 이 극단적 이기심이라든지 극단적 판단 다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르지만 극단적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 원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가족들은 환자가 술을 끊기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순조롭게 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감정적 고통을 당하면서 오히려 혼돈하고 비관하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배신감에 허탈감에 미움과 자포자기 같은 또 다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환자나 가족 모두가 오랫동안 같이 알아왔던 병이기에 가족들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요게 마른 주정이 있다는 것 이것을 교육시킴으로써 전문적인 상담자로서 도움을 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중독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돌아보는 이
종합 프로그램, CITS 종합 프로그램은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뒤에 그 알코올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요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알코올 중독이 자녀에게 미치는 질병, 여기 보면 정신적 질병, 태아성 알코올 중독증, 과잉 행동 장애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담배 독성 중독 이해 여기까지 오늘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7페이지까지 담배가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약물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